1970년대 후반, 작은 읍내 한쪽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다. 손바닥만 한 유리창에 과자 봉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문을 열면 담배 냄새와 연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그런 가게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선인의 가게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작 선인은 그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기 이름이 붙은 가게인데도 이상하게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17살 선인은 3남매의 둘째였다. 위로는 언니 은주가 있었고 아래로는 늦둥이 남동생 형석이 있었다. 언니 은주는 공부를 잘했다. 말수가 적고 단정했으며 시험지를 내밀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번졌다. 남동생 형석은 몸이 약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아누웠고 그럴 때면 온 집안의 시선이 형석에게 모였다. 할머니는 형석의 이불을 여미고 어머니는 미움을 쑤었다. 선이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몸이 약한 것도 아니었다. 누구보다 눈치가 빨랐고 속으로 삭히는 법도 일찍 배웠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아프지 않으니 챙기지 않아도 됐고 잘 버티니 기대하지 않아도 됐다. 선이는 투명한 아이였다.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가끔 선이에게 말했다. 대학은 무슨, 너는 기술이나 배워서 취직해라. 그 말이 꾸중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게 더 서러웠다. 꾸중은 기대가 있어야 나오는 법이니까. 할머니의 그 말에는 기대조차 없었다. 그냥 사실처럼, 당연한 것처럼 내뱉는 말이었다. 선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게 구석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데는 이미 선수가 되어 있었다. 구멍가게의 하루는 늘 그렇게 흘러갔다. 과자를 팔고 담배를 팔고 얼음 과자를 팔았다. 선이는 그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언니이고 누군가의 손녀이고 누군가의 둘째였다. 하지만 그냥 선이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는 도시락 싸는 소리가 났다. 뚜껑 여닫는 소리,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소리, 보자기를 묶는 소리. 선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잠을 깼다. 별것 아닌 소리였지만 선이에게 그 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살짝 긴장시키는 소리이기도 했다. 그날도 선이는 슬그머니 부엌 쪽을 기웃거렸다. 할머니가 도시락 2개를 나란히 놓고 반찬을 담고 있었다. 콩자반, 김치, 멸치볶음. 똑같아 보였다. 그런데 형석의 도시락 뚜껑을 덮기 직전 할머니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계란말이 2조각과 햄이 슬며시 들어갔다. 선이의 것에는 없는 것들이었다. 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 본 척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선이는 학교에 가는 척 하다가 살그머니 되돌아왔다. 할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도시락 보자기를 살짝 풀었다. 형석의 도시락에서 계란말이 1조각을 꺼내 자신의 것에 넣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범행은 없었다. 부엌으로 다시 나온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다. 할머니는 선이의 손과 도시락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선이는 계란말이를 도로 형석의 도시락에 넣었다. 뚜껑을 닫고 보자기를 묶고 자신의 도시락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학교 가는 길, 선이는 자꾸 입안에서 뭔가를 삼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억울함인지 창피함인지 아니면 그냥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하나였다. 계란 1조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작은 도시락 안에 담긴 것이 반찬이 아니라 순서였다는 것을 선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험은 사흘 뒤였다. 선이는 전날 밤부터 교과서를 펼쳐놓고 외우기 시작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역사 연표.
머릿속에 억지로 밀어넣는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정성을 들이고 있었다. 촛불처럼 작은 열이었지만 선희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형석이 알아눕기 시작했다. 열이 오른다고 했고 할머니는 이마에 손을 얹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불렀다. 집 안이 금세 분주해졌다. 형석을 위한 분주함이었다. 그리고 곧 할머니의 시선이 선희에게 향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 가게는 내가 봐야 한다는 눈빛이었다. 선희는 잠깐 교과서를 내려다봤다. 시험이 사흘 뒤라고 오늘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목 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졌다. 선희는 책을 덮었다. 가게를 보는 일은 고된 게 아니었다. 그냥 지루했다. 파리 한 마리가 천장을 맴돌고 선풍기 바람이 과자 봉지를 건드리고 손님은 한 시간에 한두 명이 전부였다. 선희는 계산대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결국 선희는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다. 65점이었다. 답안지를 받아들고 선희는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딘가 허했다. 집에 돌아와 점수를 말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형석의 죽을 적고 있었고 어머니는 빨래를 걷고 있었다.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고 왜 그랬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선희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혼나는 것보다 이게 더 아팠다. 누군가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했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날도 아무도 묻지 않았다. 선희가 가게 일을 자청하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다. 원래 선희는 가게 일이 썩 내키지 않았다. 좁고 냄새나고 지루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희는 할머니보다 먼저 계산대 앞에 앉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한번 쳐다봤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일손이 하나 느는 건 나쁠 것 없었으니까. 이유는 하나였다. 동네 오빠 재수가 사흘에 한 번씩 가게에 왔다. 그것도 꽃 같은 것을 사러. 청자 한갑이었다. 그 시절 젊은 남자들이 멋으로 피우던 담배였다. 재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별말을 하지 않았다. 청자 주세요. 짧게 말하고 돈을 내고 나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선희는 그 짧은 순간이 좋았다. 재수는 선희보다 3살 위였다. 동네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딱히 잘생긴 건 아니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여유로웠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졌다. 선희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정확히 어디가 좋은지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지루하던 가게 안이 달라지는 것 같았다. 선희는 재수가 올 것 같은 날이면 아침부터 괜히 부산했다. 머리를 한 번 더 매만지고 앞치마를 반듯하게 고쳐매고 계산대 위를 쓸데없이 닦았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꾸 타일렀다. 그냥 손님이라고. 사흘에 한 번 담배 사러 오는 동네 오빠일 뿐이라고. 그러나 재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다짐은 늘 어디론가 사라졌다. 선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담배를 꺼내 건넸다. 손이 살짝 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재수는 그런 선희를 아는지 모르는지 늘 똑같이 짧게 웃고 나갔다. 선희는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사흘에 한 번, 청자 한갑. 그것이 그 시절 선희의 유일한 설렘이었다. 어느 날부터 재수가 오지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흘이 지났을 때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슬그머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선희는 괜한 척 가게 앞을 서성이거나 골목 쪽을 힐끔거리다가 들키지 않으려 얼른 고개를 돌렸다. 2주일이 지났다. 재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희는 동네 사람들이 나누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가게를 찾는 아주머니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가곤 했다. 선희는 괜히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 말들을 흘려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옆집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귀에 걸렸다. 재수가 군대 갔다고 했다. 갑자기 영장이 나왔다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다고. 선희는 진열대를 닦던 손을 멈췄다. 군대,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다. 최소 2, 3년이었다. 긴 시간이었다. 선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걸레질을 이어갔지만 그날 이후 가게 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사흘에 한 번씩 문이 열릴 것 같던 기대감이 사라졌다. 담배 진열대 앞에 놓인 청자 몇 갑이 괜히 눈에 들어왔다. 선희는 한동안 그 담배를 보지 않으려 했다. 가게의 일도 다시 귀찮아졌다. 자청에서 앉던 계산대가 예전처럼 지루해졌다. 손님이 들어와도 반갑지 않았다. 재수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걸 선희는 그때서야 제대로 알았다.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사흘에 한 번 청자 한 갑을 사러 오는 그 짧은 순간이 선희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자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선희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1년이 흘렀다. 여름이었다. 선풍기 바람도 별 소용이 없는 날들이었다. 선희는 가게 계산대 앞에 앉아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딱히 기대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없는 오후였다. 그저 더위와 지루함이 뒤섞인 평범한 하루였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선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었다. 이병 모자를 쓴 재수가 서 있었다. 군복 차림이었다. 1년 전보다 얼굴이 조금 더 야위어 있었지만 눈이 가늘어지는 웃음은 그대로였다. 재수는 선희를 보더니 짧게 웃으며 말했다. 오래간만이라고. 선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채를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리지 않기를 바랐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청자요. 한갑이죠. 최대한 태연하게 말하며 담배를 꺼냈다. 재수는 고맙다며 돈을 건넸다. 그런데 재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선희는 입을 열었다. 자신도 몰랐다. 그냥 나온 말이었다. 군대 주소 알 수 있어요? 재수가 멈췄다. 선희를 돌아봤다. 선희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위문 편지 보내려고요. 짧게 덧붙였다. 재수는 잠깐 선희를 바라보더니 부대 주소를 알려주었다. 선희는 그것을 손바닥에 꾹꾹 눌러 적었다. 볼펜이 번질까봐 후 불었다. 재수가 나간 뒤 선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의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더위 탓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방에 들어가 편지지를 꺼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잘 지내냐고, 더운데 힘들지 않냐고, 별것 아닌 말들이었다.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 썼다. 봉투를 봉하면서 선희는 생각했다. 이 편지가 닿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답장이 올 거라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무언가를 향해 손을 내민 것 같았다. 편지는 계속 갔다. 첫 번째 편지를 붙인 뒤 선희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선희는 편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걱정이 됐다. 주소를 잘못 적은 건 아닐까. 손바닥에 눌러 쓴 글자를 다시 꺼내 확인했다.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이번엔 좀 더 담담하게 썼다. 가게의 이야기를 썼다. 요즘 파리가 많다고, 선풍기가 낡아서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고. 별건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형석이 또 아팠다는 것도, 할머니가 요즘 허리가 안 좋다는 것도. 선희는 자신이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꾸준히 갔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동네 친구들은 선희가 편지를 쓴다는 걸 알고 놀렸다. 답장도 없는데 계속 보내냐고. 선희는 모른 척 웃어넘겼다. 속으로는 조금 창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지를 쓰는 그 시간만큼은 좋았다. 방 안에 혼자 앉아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집 안의 모든 것이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말도, 형석의 도시락도, 언니 은주의 성적표도 오직 선희만의 시간이었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선희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계속 썼다. 답장을 기다리면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것 자체가 선희에게는 숨구멍 같은 일이 되어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먹은 것,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작고 소소한 것들을 적어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밀어 넣는 행위가 선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6번째 편지를 다 쓰고 봉투를 봉하던 선희는 조용히 생각했다. 설령 이 편지들이 모두 읽히지 않는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미 충분히 쓴 것 같다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우편함 속에서 낯선 필체의 봉투 하나가 선희의 손에 쥐어졌다. 답장은 짧았다. 잘 지내고 있고 편지 잘 받았다고. 그리고 한 번 볼 수 있겠냐는 말이 끝에 적혀 있었다. 선희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귀 옆까지 올라온 것 같았다. 약속 날이 됐다. 선희는 아침부터 어수선했다. 뭘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고 머리를 매만지다가 도로 흐트러뜨리기를 반복했다. 평소 같지 않은 자신이 조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읍내버스 정류장 앞이었다. 재수는 먼저 나와 있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선희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 맞은편에 섰다. 처음엔 별말 없이 걸었다. 날씨 이야기, 군대 이야기. 선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쳤다. 그런데 걷다가 재수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 말이 있다고. 선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쿵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재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선희가 아니었다. 은주. 언니 은주였다. 재수는 오래전부터 은주를 좋아했다고 했다. 군대에 가서도 내내 생각했다고. 선희가 편지를 보내줘서 고마웠는데 혹시 은주와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조심스럽지 않았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어야 할지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재수의 말이 계속됐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눈앞이 흐릿해졌다. 집에 돌아온 선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다. 사랑도 가족 안의 자리도 뭐든 자신만 비켜가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도 선희는 결국 둘째였다. 편지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선희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선희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열이 난 것도 아니었고 몸살도 아니었다. 그냥 일어나기가 싫었다. 밥도 먹기 싫었고 누군가의 목소리도 듣기 싫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 은주를 보자니 너무 얄미웠다. 할머니는 꾀병이라며 한마디 했고 어머니는 약을 방문 앞에 두고 갔다. 형석은 누나가 이상하다며 기웃거리다가 제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승이 나타났다. 할머니, 집 한 칸에 새 들어 사는 집 아들이었다. 선희와 동갑이었고 어릴 적부터 티격태격하며 자랐다. 코를 훌쩍이던 어린 시절의 별명이 굳어져 선희는 그를 코찔찔이라고 불렀다. 지승은 그때마다 발끈했고 선희는 그게 재미있어서 더 불렀다. 그런데 그날 지승은 발끈하지 않았다. 방문 앞에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다. 선희는 문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여왔다. 따뜻한 걸 보니 방금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은 신발 주머니였다. 선희가 학교 가는 길에 떨어뜨린 것을 지승이 들고 뒤따라온 것이었다. 선희는 받으면서 콧질질이 주제에 누굴 챙기냐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신발 주머니를 선희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다. 선희는 가게 뒤편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다. 첫사랑의 실패가 처음에는 가슴 아픔이었다가 점차 원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차라리 내가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말을 해주지. 나를 사랑의 징검다리쯤으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것에 화가 났다. 지승이 어느새 옆에 와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 선희는 내까짓게 뭘 아냐며 저리 가라고 했지만 지승은 가지 않았다. 지승은 신경 껐다는 듯 딴 곳을 바라봤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다. 어두워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희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그날 밤 선희에게는 가장 편한 일이었다. 재수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런 마음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선희는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편지지를 서랍에 넣고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가끔 누군가 가게에서 청자를 찾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대신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승의 손이었다. 죽 한 그릇을 들고 왔던 날, 그 손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생각났다. 뜨거운 걸 담아오면서 데인 것 같았다. 그걸 그때는 몰랐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신발 주머니를 들고 뒤따라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계단에 말없이 앉아 있어주던 저녁이 떠올랐다. 선희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봤다.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됐다. 그 모든 순간에 지승이 있었다는 것을. 선희가 가장 초라한 순간마다 지승은 나타났다. 화려하지 않게,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었다. 죽을 들고, 신발 주머니를 들고, 때로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선희는 가게 앞에서 지승과 마주쳤다. 평소라면 콧질질이라고 한마디 했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지승도 선희를 바라봤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그 눈빛 속에서 오래된 무언가를 발견했다. 어릴 적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것이었다. 선희를 향한 마음이었다. 크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 조용히 그 자리에 있던 마음이었다.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과 누군가가 먼저 자신을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재수는 선희를 본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은주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승은 언제나 선희를 먼저 봤다. 구멍가게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그 골목에서 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